자, 이제 다리를 뻗고 공원에서 산책할 시간이에요. 태양은 빛나고 날씨도 좋고 모든 게 아름다워요. 그때 구름이 수직으로 빠르게 커지고 있는 걸 발견하죠. 처음은 밝은 흰색으로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접근하며 밀도가 높아지고 새까맣게 변하고 있죠. 하늘이 어두워지고 돌풍이 머리에 있는 모자를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그때 머리카락이 곤두서기 시작해요. 그건 바로 목숨 걸고 뛰라는 신호예요. 막 벼락을 맞을 참이거든요. 바로 이 순간 양전하가 여러분 몸을 통해 차오르고 있죠. 양전하는 폭풍의 음전하를 띤 부분을 향해 다가가고 있어요. 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이 전하들이 만나서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거예요. 숨을 곳이 없다면 몸을 웅크리고 주변의 물체보다 몸을 작게 만들어 보세요. 바닥에 납작 엎드리지 마세요. 젖어서 굉장히 전기가 잘 통할 수도 있어요. 번개치는 동안 위험을 외치는 다른 징후들도 있어요. 손바닥에 땀이 나기 시작할지도 몰라요. 근처 금속 물체에서 이상한 탁탁하는 소리, 윙윙거리는 소리나 진동하는 소리가 들릴지도 몰라요. 피부가 따끔거리기 시작할 수도 있어요. 입안에는 이상한 금속 맛이 날 수 있어요. 은박지를 씹고 있는 게 아닌 이상은 조심하세요. 게다가 염소 냄새가 날 수도 있어요. 그건 오존 냄새예요. 전하가 대기를 형성하는 주 기체인 질소와 산소의 분자를 독립된 원자로 나눠요. 이 원자들이 다시 합쳐질 때 어떤 분자들은 3개의 산소 원자로 이루어진 분자를 만들어내요. 그게 오존이에요. 하강 기류가 높은 고도에 있는 것을 여러분 코 높이까지 가져 내려오기 때문에 폭풍우가 치는 동안 이 냄새를 맡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번개를 발견하고 천둥 소리가 들리는 시간 간격을 측정함으로써 뇌우가 얼마나 가까운지 알 수 있어요. 매 5초당 1.6km예요. 머리 위 하늘이 어두워지고 불길한 초록색으로 변하고 있네요. 뭔가가 뺨을 때립니다. 아야! 아파요. 여러분은 이 불쾌한 물건을 집어들어요. 거대한 우박이네요. 하지만 밖은 그렇게 춥지도 않고 비도 안 오는데 모든 것이 얼마나 고요하고 조용한지를 알아차립니다. 바람도 전혀 안 부네요. 이건 폭풍 전야의 고요함입니다. 그리고 진짜로 곧 무슨 소리가 들려요. 그 소린 마치 화물열차가 이동하는 것 같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고 큰 굉음으로 변해요. 근데 기차가 아니네요. 토네이도인데 빠져나갈 시간이 거의 없어요. 구름 파편 뒤로 깔때기가 보이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 회전하는 공기 기둥을 다른 것으로 착각할 수는 없을 거예요. 만약 도로에서 토네이도를 맞닥뜨린다면 가능한 한 차에서 멀리 떨어지세요. 이러면 차가 여러분을 향해 돌진하는 걸 방지할 수 있을 겁니다. 도랑을 찾고 그 안에 누워 머리를 감싸세요. 실내에 있다면 창문에서 떨어져 가능하면 지하에 숨으세요. 이제 여러분은 해변에서 해안을 따라 걸으며 가벼운 바람을 쐬고 있어요. 갑자기 발 밑에 땅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지진인가 봐요. 그 다음 이상한 점은 물이 해변에서 무서운 속도로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다가 바닥이 노출되어 산호와 심지어 물고기들이 보여요. 그때 멀리서 굉음이 들려요. 지진 해일이에요. 그리고 목숨을 구할 시간이 단 몇 분밖에 없어요. 당장 높은 지대로 올라가세요. 거대한 파도가 이미 해변을 향해 속도를 내고 있다고요. 지진 해일이 몰래 다가올 방법은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반드시 거대한 파도가 연속으로 해안에 부딪히는 형태로 오는 건 아니거든요. 지진 해일은 빠르게 오르는 조수 같아 보일 수 있어요. 보통 심각한 수중 난기류와 밀접한 관련이 있죠. 수면 아래로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무거운 물체들을 이리저리 던지죠. 또 바닷물이 부글부글 끓고 소용돌이 치며 이상한 패턴을 만드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지진 해일이 다가온다는 다른 확실한 신호예요. 개가 안절부절 못하네요. 출입문을 긁고 아파트를 배회하고 구석에 숨으려고 하네요. 보통은 조용하고 유순한데 이 강아지는 하울링을 하면서 짖고 있네요. 지난 며칠간 날씨도 이상했어요. 하루는 더웠다가 24시간 지나면 또 추워지죠. 게다가 집 근처의 개울이 활기를 띠며 빠르게 지나가면서 졸졸 흐르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게 됩니다. 찬장에서 컵이 쨍그랑하는 소리를 내고 나서야 비로소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습니다. 이 달그락거리는 소리는 큰 사건으로 이어지는 작은 지진인 전진에 의해 발생되었어요. 지진은 종종 무리로 발생해요. 약한 지진이 여러 번 발생한다면 훨씬 더 큰 지진이 오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재난이 일어나기 전 여러분은 기괴한 푸른 불빛을 볼지도 몰라요. 그중 어떤 것들은 땅에서 나온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다른 것들은 공중에 맴돌기도 하죠. 이건 소위 지진 발광이에요. 엄청난 압력을 받은 바위에서 방출되며 땅이 흔들리기 시작하기 며칠이나 단 몇 초 전에 볼 수 있어요. 동시에 일부 전문가들은 지진 발광이 존재하는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지진이 일어나려고 하는데 수족관에 메기가 있다면 메기의 행동에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과학자들은 이 종은 지구 진동에 반응할 수 있다는 걸 입증했죠. 이 물고기는 지진 활동이 많을 때 안절부절 못해요. 어떤 벌레들은 폭풍이 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이들은 움직이지 않음으로써 자연재해에 대비하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많은 곤충들이 몰려 보인다면 대피처를 찾으세요. 벌 같은 경우에는 심한 폭풍우를 예측할 수 있죠. 비가 오기 전날에는 훨씬 더 열심히 일하기 시작해요. 사각형 파도는 두 개의 다른 파도 패턴이 서로 충돌할 때 발생해요. 이 현상은 멋져 보이지만 펑! 이 단어는 폭발을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강력한 폭발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방금 폭발한 것이 호수라는 사실이죠. 그저 이 그림 같은 곳에서 불꽃놀이를 하고 싶었을 뿐인데 오는 길에 있었던 위험, 불 절대 금지라는 경고문을 전혀 보지 못했나 보군요. 그리고 지금 연기를 내뿜는 물의 장벽이 여러분을 향해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처음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아보죠. 여러분은 캐나다 엘버타에 있고 일생일대의 하이킹을 위해 아브라함 호수에 막 도착했어요. 호수는 얼어붙었고 경치는 장관입니다. 얼음 밑에 있는 거품은 수백 마리의 해파리가 얼어붙은 것처럼 보여요. 사실은 메탄 거품입니다. 호수 바닥에 사는 박테리아에 의해 생성되는 유독성의 가연성이 높은 가스죠. 그래서 경고문이 있는 거예요. 얼음 위에서 성냥불이라도 붙이면 모든 것이 불길에 휩싸일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여러분은 오는 길에 경고문을 받고 불을 붙이려고 했던 폭죽들도 모두 치웠습니다. 다른 곳에서 다음 기회에 하는 걸로 해요. 다른 호수예요. 이 호수는 얼지 않았어요. 사실 지난 빙하기 이후로 겨울이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카메룬에 있고 이곳은 니오스 호수라는 곳이에요. 평화로워 보이지만 속지 마세요. 호수의 주황색 갈색 물은 치명적인 비밀을 숨기고 있습니다. 호수는 매우 휘발성이 강한 지역 위에 있고 바닥에 갈라진 틈으로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됩니다. 지면이 움직이면 이 가스가 호수에서 쏟아져 나와 주변 수킬로미터까지 흐릅니다. 농도가 너무 높아서 숨을 한번 들이쉬기만 해도 기절해서 다시 깨어날 확률이 없을 거예요. 이해가 되죠? 하지만 가장 무시무시한 사실은 이산화탄소가 냄새나 색깔이 전혀 없기 때문에 위험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알 수 없다는 점이에요. 현지 당국은 호수에서 가스를 추출해내는 파이프 시스템을 구축해서 인근 주민들과 동물들에게 비교적 안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콩고와 르완다의 경계에 있는 또 하나의 독성 호수인 키부는 가스를 이용해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공급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왕 아프리카에 왔으니까 피가 얼어붙을 것 같은 에티오피아의 다나킬 함물지를 방문하는 것도 좋겠네요. 지구상에서 가장 더운 곳으로 알려진 이 계곡은 확실히 그 명성에 부합합니다. 이 계곡은 극도로 뜨거운 온천, 유독 산성 연못, 그리고 활화산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경치는 초현실적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고 아마도 지구상에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는 유일한 거주지일 거예요. 참 모순적이죠. 아파르인들은 1년 내내 이곳에 살고 온천 주변에서 소금을 모아 내다 팔고 있지만 과학자들은 그곳에서 미생물체가 존재한다는 어떤 증거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피할 만한 곳에도 정착해서 사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탐보라 산을 보세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수세기 동안 그 산비탈에서 살았습니다. 1815년 그 운명의 날까지 말이죠. 탐보라는 화산인데 그에 폭발했고 그 결과 섬에 있던 모든 것이 파괴되었는데 그 폭발음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들렸습니다. 화산재가 너무 많이 뿜어나와서 주변 섬들을 겹겹이 덮어버렸고 북반구 전체는 여름이 없는 해를 맞게 되었었죠. 지난 만년을 통틀어 가장 강력한 폭발이었고 탐보라산은 폭발 후 1524m 더 낮아졌어요. 다시 우리 시대로 돌아가죠.
사람들의 방문이 금지된 섬이 있는데 장담하건대 어쨌든 여기엔 가고 싶지 않을 겁니다. 브라질의 스네이크 섬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수천 마리의 뱀들의 서식처입니다. 섬에 발을 딛는 순간 독사에게 물린 여러분이 성게를 밟는다면 그 사실을 바로 알 수 있을 겁니다. 저 뾰족한 가시 좀 보세요. 찔리셨나요? 으악! 성게는 공격적이지는 않지만 자신을 잡아먹으려는 어떤 생물에게도 저항할 수 있는 훌륭한 방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시에 찔려도 위험하고 한 입 물어도 위험하죠. 독을 피할 수 없어요. 성게는 세계의 모든 바다에 살고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게는 대부분 얕은 물가의 바위 웅덩이나 암초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주의한 사람들은 성게를 많이 밟을 수 있어요. 성게의 길고 독이 든 뾰족한 가시는 바늘처럼 보입니다. 만져도 그런 느낌일 거예요. 이 가시는 꽤 깊이 들어갈 수 있고 강한 독까지 내뿜습니다. 치료제요? 가시를 빨리 제거하고 소금물로 씻으세요. 성게를 좋아하는 작은 해양 포유류가 한 마리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해달이에요. 귀엽다고 해서 강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해달은 거의 물을 떠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낮잠을 잘 때도 마찬가지예요. 해달은 물 위에서 멀리 떠내려가지 않도록 서로 손을 잡습니다. 해달은 지구에서 가장 높은 밀도의 털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방 인치당 100만 개의 털이 있어요. 인간은 고작 2,000개 정도예요. 해달은 도구도 잘 다룹니다. 돌을 망치처럼 사용해서 조개 껍질을 열 수 있죠. 자, 여러분, 성게를 여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도 해달에게 한번 해달라고 해보세요. 스톤피쉬는 미인 대회에서 우승하지 못할 거예요. 돌이랑 가장 닮은 미인을 뽑는 대회가 아니고서야 말이에요. 이 물고기는 작고 반사되지 않는 눈과 거친 피부로 주변 환경과 완벽하게 섞일 수 있습니다. 머리도 크고 입은 더 큽니다. 그리고 바위가 가득한 곳에 살죠. 해변에 있다고 해서 안전을 장담할 수는 없죠. 스톤피쉬는 물 밖에서 24시간 동안 생존할 수 있어요. 한 발로 밟거나 손으로 잡는 것조차도 그렇게 재밌지는 않을 거예요. 이들의 등지느러미에는 매우 강한 독이 있거든요. 발로 밟으면 이 독이 분출되는데 마비나 심지어 심부전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신속한 도움이 필요할 거예요. 스톤피쉬가 물속이든 어디든 간에 가장 위험한 생물 중 하나라는 건 놀랄 일이 아니죠. 바위가 많은 곳을 돌아다닐 때는 조심하세요. 이 물고기는 숨바꼭질하는 것을 좋아해요. 상자 해파리의 촉수는 3m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촉수에는 침세포가 5,000개나 있어요. 보통 물에만 사는 동물치고는 인상적이죠? 이들의 독은 먹고 싶은 건 무엇이든 마비시킬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쏘인다면 아주 많이 아플 거예요. 상자 해파리의 독에는 심장, 피부세포, 심지어 우리의 신경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상자 해파리가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생물 중 하나로 여겨지는 것이 당연하네요. 자외선 차단제, 탄산음료, 커피 혹은 또 다른 유명한 방법은 추천하지 않을게요. 효과가 없어요. 최선의 선택은 그냥 바닷물일 겁니다. 바다의 지배자는 상어가 아니라 해파리인 것 같군요. 자, 근처 바다의 바위 웅덩이를 살펴보세요. 이 귀엽고 작은 문어를 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자꾸 파란 고리가 있네요. 귀여워라. 하지만 속지 마세요. 이 문어는 좋은 애완동물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문어는 화가 나면 모두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경고하기 위해 파란 형광빛을 번쩍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빛을 보면 도망가시길 강력히 권고합니다. 이 문어의 독은 청산가리보다 1000배나 더 위험해요. 또한 알려진 해독제도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사진을 찍고 멀리 도망가는 거예요. 더 좋은 방법이요? 그냥 도망가세요. 아무리 문어라고 해도 보통은 물속에서 나오지 못할 테니까요. 전 차라리 장난감에 새우나 붙이고 놀래요. 해저 근처에 큰 통나무가 보이시나요? 어쩌면 오래된 배의 일부, 보물, 금, 다이아몬드일지도 몰라요. 횡재다! 가까이 다가가는데 뭔가 눈에 띄네요? 헤엄을 치고 있어요. 이 통나무는 상어나 돌고래가 아니에요. 바다 악어입니다.
자, 당황하지 마세요. 만약 여러분이 바다에서 이 악어를 마주친다 해도 이들이 여러분을 음식으로 생각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 악어의 목에는 물속에서 익사하는 것을 막아주는 특별한 밸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물 수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보통 이 악어는 근처의 섬으로 가는 중인데 맨몸 서핑이 가장 빠른 이동 방법일 뿐일 겁니다. 배를 탈 수가 없다네요. 멀리서 보는 건 괜찮습니다. 당장 해안으로 헤엄쳐 가지는 마세요. 바다 악어는 얕은 물에 매복해 점심을 사냥하길 좋아합니다. 제가 백상아리를 해변에서 바다를 향해 걸어가고 있군요.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다른 느낌이 들어요. 물이 밝은 초록색이고 코에 달걀이 썩는 것 같은 지독한 악취가 가득합니다. 이 특이한 현상을 좀 더 가까이에서 확인해봐야 할까요? 너무 늦기 전에 지금 걸음을 멈추세요. 발견한 것의 이름은 유해적조 혹은 조류 대번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해조류에 가까이 다가가는 건 아주 나쁜 생각이에요. 이 해조류에는 위험한 유독가스를 내뿜을 수 있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이 유해적조 때문에 아주 유명했던 관광지가 썰렁해지고 위험해지게 되었죠. 여러분은 바다나 호수 해변에서 청록색 거품이 수면 위나 바로 물 아래에 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또는 밝은 녹색 물감 같기도 하죠. 적조라고 불리는 플랑크톤의 무리는 물을 갈색으로 또는 빨간색으로 물들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걸 보게 되면 최대한 멀리 떨어지시고 호기심은 그냥 무시한 채 모험을 할 생각은 하지 마세요. 녹조가 분해될 때 독성 황화수소 가스 덩어리가 지각 아래에 갇히게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 덩어리를 밟게 되면 가스가 터져 나오게 되고 실수로 그 가스를 들이마실 수 있습니다. 결과는 비극적일 거라고 말해도 충분하겠죠. 어떤 해변에서는 불도저가 이 해조류를 덤프트럭에 실어 특수센터로 옮기기도 합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해조류를 말려 없애버리죠. 하지만 때때로 이 센터는 일시적으로 문을 닫아야 합니다. 모래와 진흙이 섞인 해조류는 주변 사람들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할 정도로 지독한 악취를 풍기거든요. 이 유해 녹조에는 시아노박테리아, 디노플라겔레이트, 디아톰, 3가지 위험한 박테리아가 모일 수 있습니다. 이들 모두 햇빛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먹이를 만드는 작은 미생물로 이루어져 있죠. 시아노박테리아는 청록색 녹조를 발생시키며 신경조직을 파괴하는 위험한 독소를 생산합니다. 수처리 공장에서 독소를 제거할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심각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주변 사람들은 그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디노플라겔레이트와 디아톰 한 종은 적조를 만들어냅니다. 이들은 대부분 바닷가에서 발생합니다. 적조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물이 따뜻하고 짜고 영양분이 풍부해야 합니다. 이 박테리아는 엄청난 양의 다양한 독소를 배출합니다. 텍사스에서 적조는 10년에 한 번씩 일어났는데요. 요즘은 3년마다 일어난다고 합니다. 플로리다에서는 적조가 매년 나타나죠. 길고 마른 디아톰 또한 사람들에게 해로운 독성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맛조개와 같은 조개류가 이 플랑크톤을 많이 먹으면 그 조개도 독성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조개로 요리를 하면 엄청난 참사가 일어날 수 있죠. 따라서 이런 이유로 해양 수역은 감시되고 있습니다. 만약 독소 수치가 너무 높아지면 해변에서의 조개 수확은 금지됩니다. 유해 녹조는 며칠에서 두어 달 정도 지속될 수 있으며 이 박테리아들은 물에서 산소를 제거하여 해양 생물을 사라지게 합니다. 하지만 번식의 끝에서 미생물이 녹조를 분해하기 시작하면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그 과정에서 훨씬 더 많은 산소가 소비되거든요. 어떤 물고기도 이 상황에서는 살아남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 산소와 식물, 동물 등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넓은 공간을 만들어내게 되죠. 유해 녹조는 물의 영양분이 지나친 지역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양소들은 대개 농업과 다른 산업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겨울 계절풍은 점점 따뜻해지고 더 많은 습기를 가져오죠. 따라서 해조류가 거대하게 뭉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조류는 너무 거대해져서 우주에서도 두꺼운 녹색 소용돌이가 보일 정도예요. 하지만 모든 녹조가 해로운 건 아닙니다. 어떤 조류는 물의 맛을 끔찍하게 만들거나 색을 바꾸고 역겨운 냄새를 풍깁니다. 불행히도 우리는 유독성 조류와 완전히 무해한 조류들을 겉모습으로만 구별할 수는 없어요. 터무니없이 무해하게 보이는 유기체에는 해조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절대 만지면 안 되는 다른 해양 생물들을 소개해드릴게요. 호주에서 발견된 이루칸지 해파리는 작고 무해해 보입니다. 하지만 외모에 속지 마세요.
이 해파리는 인간의 엄지손가락만한 크기지만 아주 치명적입니다. 11월부터 5월까지 계속되는 해파리 출몰 시기에는 많은 해변이 이 작은 생물들 때문에 폐쇄됩니다. 이 해파리가 특별히 위험한 이유는 작은 크기 때문인데요. 수영하는 동안 해파리가 있는지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이죠. 아이쿠. 파란 고리문어는 무해해 보일 뿐만 아니라 숨막힐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비교적 작은 2cm 정도의 생물을 방해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단 몇 분 안에 성인 26명을 쓰러뜨릴 수 있는 충분한 독을 가지고 있거든요. 일단 이 문어가 위협을 느끼면 어떤 일이 생길지 짐작이 가능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 문어는 혼자 있을 때 아주 순합니다. 상자 해파리는 정사각형의 체형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인도양과 태평양에 살고 있는데 네모난 몸과 길게 매달린 촉수를 가진 생명체를 보신다면 멀리 떨어지세요. 그리고 비록 촉수 해파리에 몸통 없이 촉수 하나만 있다고 해도 가까이 다가가거나 만지지 마세요. 상자 해파리는 3m까지 자랄 수 있고 각각의 촉수에는 독을 주입하기 위한 약 50개